안녕하세요. 예술과 아이가 만나는 장소, 아트야미 대표 강연미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인데요. 이 밀레는 그 당시 프랑스 농민들의 고되고 힘든 삶을 그림에 고스란히 담아내서 사람들이 농부의 화가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밀레의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곡은 바로 일요일. 우리 그 주말 그 아침을 활짝 열었던 전원일기 오프닝 곡이랍니다. 네. 혹시 이 곡을 알고 계신 분은 저처럼 부록에 가까운 나이거나 아니면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 밀레는 40대에서 60대 어머님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등산복 이름이기 때문이죠. 네, 이 밀레는 농부의 아들로 무려 8명의 형제 중에서 두 번째 장남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학력은 초졸에 불과했지만 손에서 베길리우스 인문고전을 놓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인문학도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밀레가 태어난 노르망디 그르시에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노르망디 지역은 인상파 화가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죠. 네, 빨간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이 지역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해변가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밖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레의 영향을 받았던 모네 역시도 노르망디 지역에서 이런 해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머님들, 혹시 인문학, 프랑스 인문학 들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남자 하나 없을까요? 바로 노르망디 공작입니다. 로베르 1세와 내연녀 에를르바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생아 왕이라는 칭호도 붙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르망디 지역 공국의 공작이기도 하면서 잉글랜드 노르만 지역에서 정복을 했다고 해서 정복왕 윌리엄이라고 하는 칭호도 얻었다고 해요. 또한 노르망 왕조의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 프랑스와 밀레의 고향인 노르망디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인물이에요. 장 프랑스와 밀레를 보면 누구가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스승은 누구일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스승은 바로 에꼴데 보자르에서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화를 굉장히 잘 그렸던 선생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폴 들라로슈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배웠고요. 그리고 모네 말고도 여기 지금 보시는 밀레 말고도 여기 장 레옹 게르메 그리고 토마스 코디르 프랑스 이름은 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신한가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네. 그래서 이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에꼴데 보자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학교는 186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868년이죠. 국립고등미술학교라는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 학교를 만든 사람은 여기 루이 14세 때 마자랭 추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처럼 지금 사투리 쓰고 있죠. 사투리를 세계 최초로 표준어로 만들었던 국립문예원 그리고 왜 루이 14세가 발레를 굉장히 좋아했고 발레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네, 오페라도 만들었고 네, 뭐 코미디 극장 지금 보시는 왕립미술관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1897은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여자를 받기 시작한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186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자 학생은 1897년, 약 30년 동안 여자는 볼 수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사람, 뭐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있었어요. 바로 메리 커셋인데요. 메리 커셋은 솔직히 저는 뭐 스마트 에잇을 뭐 하기 전에도 그랬고 스마트 에잇을 하고 나서도 메리 코셋이 그렇게 뭐 위대한 사람인가? 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인상주의 화가를 대표하는 여성 3인방에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가 말고도 베르트 모리조도 있었고요. 특히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방금 배웠죠. 바로크 화가. 프라고나르라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의 외손녀, 증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았던 마리 브라크몽이라고 하는 이 세 화가가 여자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개방해준 화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50년의 전통이 있고요. 무슨 뼈다귀 회장국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위대한 예술가를 배출했고 스쳐갔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프랑스 육구에 있다라는 점. 프랑스 육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프랑스 인문학 다시 한번 볼까요? 프랑스 1구 파리는 1구부터 29까지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야 하는데요. 밑에를 좀 보시면 1, 4, 6, 7, 8. 이 지역이 좀 부촌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프랑스 파리 안에서 1구 바로 밑에 여기 6번 6구 에꼴데 보자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브르 박물관 뭐 다 좋지만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같이 이제 활동했던 화가들이 드가와 마네와 쿠르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일명 대치동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강남 8학군의 아이들?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밀레 같은 경우는 좀 농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고 다른 대상들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밀레가 영향을 준 사람들은 뭐 푸센과 도미에와 뭐 미켈란젤로 등 많이 있었는데 특히 도미의 그림을 보고 난 화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방고흐는 말할 것도 없어서 두말할 것도 없어서 제가 제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의 영향을 받은 화가 모네는 뭐 풍경화로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쉐라 같은 경우는 구도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고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의 부인은 두 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결혼하고 한 3년 만에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부인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직업이 커피 다방 아가씨였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를 했고 부모님이 죽고 나서야 집에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9명의 자식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밀레의 호구조사, 가족, 그 다음에 태어났던 그런 그 고향, 노르망디 지역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인물, 뭐 스승은 누구였는지, 부인은 누구였는지, 뭐 친구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세 번째로는 밀레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1848년에 그려진 키질 하는 농부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밀레가 최초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1848년은 프랑스 2월 혁명이라고 해서 왕정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렸던 역사화나 종교화에서 좀 벗어나서 일반 민중들에게 그런 시선이 포커스가 가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화정 내무부 장관이었던
롤랭이 한 500프랑 주고 이 그림을 네,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레는 크게 그림을 1850년도 전과 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1849년에 바르비종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이죠. 네, 이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위에 보시는 요 팔이 있죠. 팔이 바로 밑에 여기 아랫부분에 한 경기도쯤 네, 해당이 되려나요? 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 퐁텐블루. 이 단어 또 프랑스 인문학 또 공부하셨으면 또 생각이 또 나야 되겠죠. 그 전에 바르비종 정말 실제 밀레 작업실이라고 하고요. 요 자료는 네, 최영록 작가님 네, 카페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퐁텐블루 성 하면 프랑스와 1세를 빠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앙부아즈 성에 여러분들이 이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퐁텐블루 성을 빠뜨려 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자는 곧 문화이자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퐁텐블루 성을 네, 이탈리아에서 와서 지었는데 여기 성들이래. 여기 탑 이렇게 뾰족한 거 보이시죠? 그 이유가 이탈리아보다 프랑스가 비가 좀 더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비가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네, 지붕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춤바람의 창시자이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서 여자아이들을 불러서 춤을 추게 해서 빨리빨리 시집을 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네, 그런 프랑스와스 1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화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요 밑판을 바탕으로 루이 14세가 그렇게 문화를 정말 진짜 그 파리에다가 모두 다 흡수해서 만들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1850년도 파리 살롱인데요. 이 화가가 정말 좀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네, 유일한 좀 길이 이렇게 파리 살롱에서 입선을 하면 유명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반 고흐가 되게 좀 존경했던 들라크루와의 그런 선한 사마리아. 그 다음 보이시죠? 여기 이 씨 뿌리는 농부가 바로 1850년도 살롱에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역사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좀 여가로 약간 좀 그림이 바뀌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뭐 영향을 뭐 받았던 존경했던 화가 중에서 제가 방고우는 뺀다고 했는데 방고우는 그림을 보면은 거의 20여 점 넘게 막 그 밀레 작품을 모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씨 뿌리는 농부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밀레, 그 다음에 모작을 했던 방고.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성경에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 바지를 보면 이렇게 스키니 진을 입고 씨를 이렇게 뿌릴 수가 있나?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시면 가지고 오셔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에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뭐 땅이라는 마음, 뭐 씨라는 마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밀레 같은 경우도 뭐 카톨릭 집안이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밭은 우리들의 마음, 그 다음에 씨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그런 성경,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약간 성화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네. 이삭, 줍는 여인들, 사람들, 뭐, 이런 제목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약간 좀 성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스마트에이스 했을 때는 뭐 무슨 색깔이 보이나요?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있나요? 뭐,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뒤에 보이는 말이랑 뭐 신분 계층,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그림 역시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더라고요.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러니까 말씀드리기 이전에 크림 전쟁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그림이 1857년인가?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전에 크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크림 전쟁은 여기 보이시는 러시아가 이렇게,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죠. 지중해로 뻗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 그 전에 프랑스가 터키에게 예루살렘을 달라고 해요. 대신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막아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동맹 관계에 있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가 알게 돼서 그걸 빌미로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크림 반도에서 네, 이름만 달콤한 네, 크림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는 갑자기 웬 이탈리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플로렌스가 피렌체의 그런 영어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 나이팅게일 이름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 크림 전쟁에서 3년 반 동안 거의 좀 맹활약했던 그리고 정말 그 사망자 수를 줄였던 네, 그런 간호사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뭐 아편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랑크와 프로이센 전쟁에서도 그런 고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했을 때 프랑스의 역사가 이랬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룻기 1장에서 2장까지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많은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모방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푸생이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두 번째로는 뭐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그다음 여기 이렇게 오페라라도 만들었던 성경 주제더라고요. 네, 저는 날라리 교인이라서 네,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예요. 이 룻의 시어머니인데 이제 남편을 이제 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랬더니 두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놔두고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까 말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림에서 네, 그 농장의 주인이었던 그 논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그러니까 재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재혼 이야기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시어머니 그리고 룻 그리고 여기 지금 첫 번째 남편을 사별한 룻이 두 번째 남편인 보아스를 만나는데 나중에 예수의 조상뻘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또 그림을 보면 또 그림이 달리 보이니까 이런 부분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장 프랑스와 밀레가 프랑스 농민의 그런 힘듦과 그런 고통을 그림 속에 투영했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동양이긴 하지만 뭐 빈민층과 농민들을 대변했던 그런 정치가 묵가가 떠올랐습니다. 육아와 도가를 비난했던 묵가인데요. 묵가의 이름이 왜 묵가냐? 그러면 피부가 검해서 그렇다. 아니면 묵형, 이렇게 막 얼굴에다가 뭐 옛날에 그 추농가? 거기서 막 인두를 막 이렇게 칙 하잖아요. 그것처럼 묵형에 처했다고 해서 묵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묵자인데 중국에서는 좀 이렇게 좀 활약했던 사람들은 찌라고 해서 가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그 검은 피부는 왜 우리도 왜 그 옛날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양반들은 일 안 해가지고 얼굴이 뽀얗고 저희처럼 이렇게 평민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논밭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얼굴을 시커멓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피부가 검했던 것들은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농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농민을 대변했던, 그러니까 지금 삶들을 보면 농민의 아들이었던 밀레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묵형이 되었다면 그 신분이 어, 하층민으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어, 너무 밀레랑 비슷한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묵가는 약간 좀 평등과 사랑을 약간 좀 박애주의자, 국제 평화주의자 거든요. 그래서 서양 쪽으로 보면은 뭐 쾌락주의, 공리주의 이렇게 해서 뭐 벤담도 있고 밀도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또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가와 육아가 있는데 약간 결혼 형식에 조금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간소하게 허례허식 되게 싫어했거든요. 묵가는. 그래서 난 간소하게 하고 싶어.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차례상 이런 것들도 되게 간소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성닭의 치료죠. 그래서 허례허식 없는 알뜰 결혼식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묵가는 여기 육아한테 너희는 너무 허례허식 너무 심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짜 뭐 제사에 뭐 이런저런 뭐 9가지인가 그런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생략하니까 너희는 예의가 없다. 너희는 AB도 몰라보는 그런 자식이다. XX 자식이다. 뭐 이렇게 서로서로를 조금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국제 평화주의자. 네.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기억에 확 남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화주의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왜, 루카 보야스 이야기가, 왜, 그 성공적인 재혼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맹자인 그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와 묵가인 엄마, 그리고 제가 네 말도 맞고 뭐 네 말도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장자라고 그때 한비자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현 시대의 우리의 남편들이 아마 장자이고, 묵가와 맹자,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장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고부 갈등 해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물론, 대화로 잘 해결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결렬되면, 변호사를 만나서 신고 아저씨를 네, 만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리닉에 네, 가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묵가 말씀드렸죠. 사랑, 국제 평화주의자처럼 네, 현명한 며느리 네, 룻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끄시길 바라겠습니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저는 밀레 하면 떠오르는 화가 바로 누굴까요? 네, 조선시대 천재 화가였죠. 네, 김홍도와 박수근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박수근 같은 경우는 12살에 밀레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돼야 되겠다고 네, 결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홍도도 그렇고 박수근도 그렇고 그런 화려한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라 우리네들의 그런 일상 보통 그런 생활들을 그림에다가 고스란히 담겨 놓았죠. 여기 지금 빵 굽는 사람들, 여기 밥 먹는 사람들과 아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나라는 다르지만 옛날에 길쌈 놀이라고도 하죠. 추석 때 누가 길쌈을 잘하는지 네 그런 내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양도 뭐 다르지 않았죠. 네 산업혁명이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불을 켜고서라도 네 실을 옷감을 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여기 여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부 갈등, 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기 며느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전 할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어깨가 너무 이렇게 떡 벌어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치마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이시구나. 그리고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보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삽질, 네. 그 다음에 삽을 만드는 동양. 그리고 소,
여기 황소. 그래서 이런 테마로 같이 한번 해봤고요. 12살. 네, 박수근도 이렇게 빨래하는 모습들, 우리네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네, 담아서 네, 그림을 그린 화가였습니다.